안녕하세요. 경자인의 리서치 리뷰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요. 지난번에 1차로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나온 첫 번째를 리뷰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금융 정책 분야에 대한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2020년 12월 기준,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딱 1년 전 기준이죠.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3.4억 원을 기록하였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7억 원에 이른다. 사실은 지금 한 9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인 가구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60만 원 정도. 이들이 아무것도 안 쓰고 돈을 계속 모인다면 서울의 경우에 평균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10.4년이 걸린다. 이것도 훨씬 더 늘어났죠. 이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죠. 지금은 평균 월소득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그 정도. 14년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부동산 금융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금융 정책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렵고, 대표적으로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도 안 되고, 또 이번에 또 제도 또 바뀌었죠. 공시지가 12억 기준으로 양도세를 이제 다 풀어주겠다. 결국엔 끝까지 가지고 있는 놈은 혜택을 보는 상황으로 지금 또 흘러가야 하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유형별로 보면 230페이지에 실거래 신고 지연, 거래 가격 거짓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의한 법률 위반,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특수관계인 차입, 법인자금 유용 등의 탈세 의심 사례, 불법 전매 및 명의신탁,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하는. 뉴스에서 많이 듣잖아요. 예, 많이 듣기는 하죠. 정치인들 사이에서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이런 사람들만 막아도 잘 막을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꾸 전 이걸 읽는 내내 기분 나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정책이 이렇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피해는 못 막고 있는 거지? 생각해야 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서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예전에 정의를 한 게 있는데요. 당시에 정립된 정책 순환 체계에서는 대량 토지 공급을 바탕으로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당시 절대적 주택 부족 상황에서 시가 대비 저렴한 주택에 필연적으로 몰리는 수요자를 줄 세워 주택을 청약하는 청약제도. 세 번째, 대량 토지 공급을 위해 토지를 공공에서 수행하는 택지개발 촉진법.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민간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의 자금 유입과 현재의 자금 유출을 대체하는 선분양제. 이 네 개가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의 핵심이었다. 지금까지. 즉 분양가 상한제, 청약제도,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 그 다음에 선분양제, 이렇게 네 개다.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많이 나오는 대장동의 경우에는 여기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네 개를 가지고 쭉 했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역사가 맞아요. 그런 내용이라 이것만 읽어도 돈을 벌었겠는데 맞습니다. 이걸 근데 최근에 왜 읽지 못하고 있을까? 이걸 최근에 써서 그래요, 진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의 그 주택 공급 방법 중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가격 구제는 단기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자의 구입 가격을 낮춰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인위적인 주택가격 상한은 오히려 주택가격 메커니즘을 교란시켜 분양 이후 신규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재고주택가격 상승까지 촉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가에 맞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걸 눌러놓으면 여기에 청약이 돼서 당첨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로또죠. 가격이 엄청 뛰는 거고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상한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품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층간소음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동기 중에 건축학과 나와서 삼성 레미안 쪽에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막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층간소음 막을 수는 있는데 안 막는구나.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막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격벽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 격벽이 있어도 큰 이펙트가 없잖아요. 일하시는데.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가는 중앙에 이렇게 그 거실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켜서 이게 밑으로 이걸 내릴 수가 없대요. 벽 밑에. 그럼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층간소음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때려넣으면 안 되는 건 없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작은 거죠. 청약제도가 있습니다. 청약제도의 문제점은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청약제도에 대한 정말 장점, 문제가 많은 제도지. 정말 문제가 많죠. 그럼요. 근데 완벽한 제도 사실 만들기도 또 쉽지 않죠.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많고 근데 그 중에 저는 이거는 하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 게 3가구 이상 다자녀인 경우에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 3명 이상 자녀 있는 이 제도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도 다자녀로 보자는 거죠. 진정성 있었어. 왜?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데 2명 이상까지 확장해달라는 건 굉장히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아니 왜냐면 요즘 2명 낳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 근데 2명 낳아서 만약에 아파트 청약을 별도로 하잖아요. 그럼 2명 낳을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제가 살고 있는 현재 집 옆에 그 옆 아파트에 3자녀 이상이 돼가지고 청약받아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양가로 3자녀 이상 이게 특별공급으로 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얘기가 더 좋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는 애를 하나 더 낳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농담 삼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저는 이게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바뀌면 우리나라 사람들 애 많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에 안 맞죠. 3명 이상은. 그쵸. 한 명도 힘들다고 못 맞아요. 낳고 있는데 3명이 웬 말. 그다음에 택지 개발을 촉진하는 법을 통한 공급이 있는데 요거는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대장동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그다음에 이제 선분양제도. 선분양제도는 먼저 분양을 하고 차근차근 돈을 받는 제도죠. 이 선분양제도가 좋다고 봐요, 나쁘다고 봐요? 아니 저는 그냥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내 돈을 갖다가 쥐들이 쓰고 있네요. 네. 이런 느낌이 이걸 보면서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 선분양제도가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파트를 사면 주로 모델하우스를 모델하우스 보고 사죠. 선분양제는 이게 꼭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제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일단 뭐만 내면 되냐면 계약금만 내면 돼요. 전체의 10%. 그럼 나머지 두 번째부터 80%까지는 은행에서 다 대출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 10%에서 20%만 내면 되거든요. 그게 한 3, 4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면 적당한 가격으로 사실은 먼저 이제 선분양 받아서 이자도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주택을 받으면서 대출 담보로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냐? 이거 물건도 안 보고 사는 단점이 있는 거죠. 아주 큰 단점이죠. 그렇죠. 굉장히 큰 단점이죠. 10억짜리를 어떻게 물건도 안 네. 근데 그래서 후분양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이게 3, 4년 동안 내가 집값을 절반 이상 모을 수 있어. 이러면 그 기간 동안 뭔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하는 플랜이 괜찮지만 그럴 수 있는 가격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 3, 4년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분양제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선분양제가 있어야 물론 그런
물건을 보지 않고 사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나마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이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새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것도 선분양한 거죠. 선분양한 건데 5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다 하자 보수 네, 하죠.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 받아가지고 다 하자 보수 하거든요. 우리 집은 이미 인테리어를 다 해가지고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보완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분양대 나쁘지 않다. 근데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후분양제 하면요, 사실은 자금력 있는 건설업체만 떼돈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졌어, 아파트를 졌는데 이게 시작할 때는 예를 들면 1억 원이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얘가 6억이 됐다고 가정하면 3억이 됐다고 가정하면 그 이익만큼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건설회사가 다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꼭 후분양제가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3, 생각해요. 4년 전에 부동산 가격으로 4년 후에 내 집을 산다 이렇게 그쵸. 생각하면 그쵸. 꼭 나쁜 건 아니다. 그 시기 동안 나는 일정 부분만 내면 되니까 약간 할부로 집 산 느낌. 그렇죠. 할부로 집 산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부로라도 사고 싶은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네. 제가 매우 관심 있게 본 건 주택금융시장의 교란 사례입니다. 이 교란 사례라 하면 이런 놈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언니 얘기하는? 그러면 결국 계속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 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문서를 보면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데, 폐쇄 등기부의 허점을 위한 대출 사기.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 정말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정도로 아이디어가 정말 돋보이는 교란 사례다. 이게 뭐냐면 우리 등기부 등본 띄시면 인터넷으로 띄시죠. 그쵸, 대부분 다. 네. 네, 인터넷으로 띄는데 옛날에는 법원에서 이걸 다 수기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접수번호라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동일 날짜에 들어가더라도 접수번호가 앞에 있는 게 중요했고 등기부 등본에 법원 사무관이 이걸 다 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에서 3억 대출 뭐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놨거든요. 그걸 하다가 그게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네, 접수번호가. 접수번호가 선순위가 되는 거죠. 동일 날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왜냐면 법원 서기관은 한꺼번에 그걸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접수번호 순으로 작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뇌물도 정말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어디 가나 그렇게 교란 가다가 사례가? 우리나라가 이 등기부등본 시스템을 전산화했어요. 전산화하면서 이제는 이 옛날에 수기로 관리했던 그 등기부등본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폐쇄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폐쇄 등기부등본 옛날 방식에는 그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요. 주민등록 다 기재되거든요. 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그 폐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거기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네. 그걸 가지고 그 현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떠서 그리고 전세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단한 놈이다. 저는 솔직히 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인정. 또 하나 재밌었던 것 중에 한 사례는 내가 집을 팔아야 돼. 근데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할게요. 10억을 팔렸는데 안 팔려. 그럼 부동산하고 짜고 10억 5천에 거래가 되는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뭐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실거래가 정보를 보니까 얘가 10억 5천에 팔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취소를 해요. 그리고 나는 10억에 파는 거예요. 금매를 넣는 거야. 네. 그런 방식이 있고요. 여기 진짜 노력을 많이 하네. 노력을 많이 많이 하는데 진짜 기분 나빴다니까. 나 이거 계속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399페이지에 보면 전세 교환 방식의 대출이 있는데요. 이것도 진짜 머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스와핑 같이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거죠. 흔히 말하는 스와핑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사님이 집이 있어. 나도 집이 있어. 그러면 일단 소유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있고 내가 지사님 댁에 전세 사는 거고
지휘자님은 내 집에 전세 사는 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자금은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거의 모든 금액을. 그렇게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참 진짜. 자, 2회차에 걸쳐서 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나온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라고 나온 이 보고서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쭉 출력을 하시든 한번 시간 내서 한 2-3시간 정도 읽어보시면 이러면 상당히 과거와 미래, 현재를 다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의 구조나 뭐 이런 약간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감을 잡을 수 있었고 대체적으로 내용은 조금 양도 많고 어렵기도 합니다. 맞아요. 자, 요 보고서와 관련된 원래 3부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마지막 부보다는 요 두 번째 부가 훨씬 더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 계속 이제 앞으로는 책 리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